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JTBC에서 방영 중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모두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탄한 스토리, 역대급 캐스팅, 이성민, 송중기 등의 주연을 포함 모든 출연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력은 그야말로 명품입니다. 덕분에 가장 최근의 11화 시청률이 전국 21.1%를 기록, 동시간대 모든 채널을 압도하며 굳건히 1위로 올라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현재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라쿠텐 비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스트리밍 중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라쿠텐 비키의 경우 공개 5일 만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등 5개 대륙 50여 개 국가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중기라는 배우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시면 압니다. 왜 명품이고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얼마나 몰입감 있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지를 말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시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됨과 동시에 웹툰으로도 연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웹소설로 이미 2018년에 완결된 작품이 4년 뒤 드라마로 제작되고 웹툰으로도 연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작을 드라마, 웹툰으로 제작하는 방식, 즉 1차 컨텐츠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이를 재투자 및 라이선스를 통해 2차, 3차 컨텐츠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합니다. 가령 디시멘터리가 제작한 영상을 다시 다듬어 책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음원으로 추출해 하나의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인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제작 방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위트홈,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신병 등이 드라마와 웹툰이 동시 제작되거나 혹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주목받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망가 시장이 한국산 웹툰에 밀려 망가져 이제 절대 한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만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즐겨보던 일본 만화 한 편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등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본 만화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의 망가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웹 콘텐츠의 부흥을 불러왔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자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향유하는 시간은 길어졌고 더 다양한 콘텐츠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p3라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워크맨의 영광을 잊지 못해 변화에 뒤처졌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그려둔 수제 그래프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라섰던 선진국이 맞나 싶을 만큼 일본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해왔습니다. 좋은 말로 안정인 것일 뿐 변화에 뒤처진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은 만화업계에서도 발견되는데, 굳이 만화책을 빌리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렸음에도 이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산 웹툰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죠.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망가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등장한 한국 웹툰에 가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일본 망가 출판 시장 규모는 2,65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한 반면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이미 37억 달러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56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웹툰들이 속속 일본 독자들을 끌어들일 때 1960년대 이후 변화 없이 예전 방식을 고수해온 일본 망가 산업의 보수적인 구조가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빚어냈다고 지적했고, 망가의 전개 구조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서구에서는 덕후들 정도만 익숙한 데 비해 웹툰은 읽기가 훨씬 쉽고 직관적인 점도 웹툰 시장이 고속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웹툰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이나 BTS처럼 혁신과 스마트 마케팅의 덕을 봤다면서 한국의 성공을 따라하려는 일본 정부의 대외문화 정책 쿨재팬은 실패작이 됐으며 조만간 버려질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쿨재팬이란 일본이 내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의 저하를 타개할 원동력을 찾기 위해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과 같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의식주와 같은 고유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일본의 매력을 부가가치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쉽게 풀자면 일본이 문화 콘텐츠 진흥을 통해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계획이었죠. 쿨재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 문화의 매력을 해외에 어필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일본으로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쿨재팬 정책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해외의 범위가 고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한국과 중국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쿨재팬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한국의 한류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죠. 일본 문화의 매력을 해외에 어필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일본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국가 이름만 한국으로 바꾸면 우리가 한류를 통해 경험한 그 현상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쿨재팬은 실패한 전략이 됐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망가에는 여전히 강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망가의 장점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베가본드와 미우라 겐타로의 베르세르크처럼 복잡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와 섬세한 그림에 있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일본 내 독자들을 잡아두면서 망가의 애니메이션화나 연관 상품 개발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귀멸의 칼날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성공 사례 때문에 출판사들이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망가의 장점이 가뭄에 콩나듯 들려오는 극소수의 성공 스토리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현재도 일본 작가들은 흑백의 단행본 출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의 땀방울까지 세밀하게 그려내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오히려 신세대 독자층의 속도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선을 사선으로 움직이게 하는 만화책의 화면 분할 방식은 스마트폰의 스크롤로 쭉쭉 내릴 수 있는 웹툰의 새로 읽기보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탄탄한 국내 마니아층이 유지되다 보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작가도 많죠. 요약하자면 과거의 강점들이 망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망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웹툰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웹툰은 인터넷의 발달, 기존 만화책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재빨리 웹툰 시장을 선점했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인기가 웹툰 그 자체에서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및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웹툰에서 시작한 이태원 클라스는 2020년 국내에서 방영됐는데 서울의 이태원을 배경으로 불합리한 세상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반란을 그렸는데요. 특히 박서준이 연기한 박세로이는 국내에서도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드라마 종영 일주일 뒤인 3월 28일 전 회차가 동시에 공개됐는데 일본 넷플릭스에서 무려 5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드라마를 리메이크해 일본의 아사히TV는 롯본기 클라스라는 작품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사히가 시청자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웹툰으로 시작한 이태원 클라스는 드라마로 리메이크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웹툰을 하나의 학문으로 평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프랑스 명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는 블루오션 전략 연구소를 통해 혁신적 스토리텔링,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만화 시장을 변화시켰나라는 교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시아드는 만화를 보지 않던 이용자들까지 독자로 유입시키며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와 창작자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꼽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상상력을 꼽았는데요. 카메라에 잡혀야 하는 모습을 고민해야 하는 드라마 대본과는 달리 웹툰은 그려낼 수만 있다면 한계 없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툰이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연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독자층이 원하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산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작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독자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들이 소통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면서 독자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제약도 표현의 제약도 사라지고 있고 기존의 방송사들과 달리 OTT는 수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르라도 영상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웹툰 시장 규모는 1조 538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65% 성장했습니다. 1조 달러를 넘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안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11월 30일 발간한 K-웹툰 산업의 지식재산권 확대와 글로벌 진출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라며 새로운 장르로 세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웹툰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 마련, 웹툰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근 카카오는 중국에서 퍼간 웹툰 및 웹소설 등 불법 유통물 104만 건을 찾아내 삭제했다고 밝힌 만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창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한국이 웹툰이라는 장르로 또 한 번 세계 시장에서 문화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